저희 카일님 그 차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전기차를 살지 내연기관을 살지 고민하고 계셨나요? 이제 결정됐습니다. 저희 그냥 중고차 사기로 했고 하이브리드 K5를 사기로 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부럽게도 테슬라를 산다고 해서 저희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제 차를 타면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텐데 넓어지는 만큼 그 꽉 막힌 도로 안에서 굉장히 정체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고향이 광주시잖아요. 그 광주 쪽으로 갈 때도 오랫동안 교통 체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9월이면 이제 명절도 다가오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서 지방 사람들은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 전국민 수강 신청처럼 KTX 끊는 거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정체가 심한데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정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출장 갈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자율주행 시대 언제 오냐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테슬라 장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워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작정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테슬라의 FSD 기술부터 경쟁자들의 현 주소 그리고 왜 아직 한국에서는 이 놀라운 마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을 경험한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이잖아요. 이 FSD가 어떤 기술이길래 전 세계가 난리인 건가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은 예전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초기 테슬라나 다른 브랜드들도 주행 보조 시스템은 규칙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학생 같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규칙을 직접 다 외운다고요? 그쵸. 프로그래머들이 수십만 줄의 코드로 직접 짰어요. 앞차와의 거리가 10m 이하로 줄어들면 내 속도가 시속 60km 이상으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30%의 힘을 밟아라. 이렇게 이제 로직을 짜주고 빨간색을 인식하면은 뭐 3초 전에 멈춰라.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명령어를 주면은 이렇게 아웃풋이 나가게끔 입력을 해둔 거였죠. 그래서 이걸 휴리스틱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일이 조건을 다 코딩하고 설계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현실 도로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발생되는 위험한 상황들도 있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막 누구가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차선이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코딩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로직화하기는 참 힘들었던 과거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수가 수만 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코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금의 FSD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테슬라는 FSD V12 그러니까 12 버전부터 그 수십만 줄의 C++ 코드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대신 엔드투엔드 신경망이라는 걸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직접 찍은 베스트 드라이버의 시운전 영상 수억 개를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알아서 비디오를 보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AI가 영상을 주야정청 보면서 이 사람이 장애물을 피할 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스티어링 휠을 부드럽게 트는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SD가 탑재된 차를 보면은 로봇처럼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올랜도에서 사이버 트럭 가지고 자율주행 테스트할 때도 사람이 운전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의 운전 직관을 그 FSD가 이렇게 이식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저희 한국에도 빨리 이런 게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FSD를 어느 국가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가장 완벽하게 FSD가 굴러가는 곳은 단연 테슬라의 고향인 미국과 캐나다죠.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오너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목적지만 찍고 스티어링 휠에 손만 얹어둔 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하고 캐나다 말고는 유럽이나 중국 진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2024년, 2025년 기점으로 테슬라가 아주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 시도를 했고 지금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상징적인 곳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제 데이터 보안법 때문에 외부로 맵 데이터가 반출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테슬라가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바이두와 협력하는 조건으로 FSD를 출시를
얻어낸 거죠. 중국도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 뺨칠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고 험하기로 유명한데 거기서도 FSD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의 AI가 겪는 훈련 데이터가 훨씬 풍부해지고 똘똘해졌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 역시 규제 허들을 넘어서 순차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유럽의 좁고 구불구불한 그런 런던이나 파리 시내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스스로 핸들을 꺾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일본, 인도,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오. FSD의 승인과 배포가 네.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신혼여행을 유럽 쪽으로 갔었는데 이 포르투갈의 오르막이랑 좁은 길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 다 되는 시대가 오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곧 살 예정이고 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실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유독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게 되는 건가요? 이 내연기관차에 카메라랑 센서만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연 기관차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혹하다고 합니다. 아, 물리적으로요? 이 엔진 때문인가요? 네,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전기차는 디지털 스위치고 내연 기관차는 아날로그 톱니바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차랑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0.1초 만에 속도를 3km 줄여야 해 라고 이제 뇌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모터로 가는 전류만 살짝 조절하면은 밀리초 단위로 즉각적이고 아주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해요. 소프트웨어 명령이 바퀴까지 전달하는데 지연이 거의 없죠. 전기차는 0.1초, 0.001초 그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고 네. 그리고 내연 기관차는 아무래도 쇳덩어리 기계처럼 이렇게 반응이 좀 굼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AI가 명령을 내리면은 엔진의 밸브를 열고 피스톤도 움직이고 변속기도 막 맞물리고 이렇게 해서 바퀴로 힘이 전달되는데 이 기계적인 움직임이 무조건 유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진동이 발생하고 이런 거네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전기차는 도메인 집중형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중앙 컴퓨터 하나가 차의 모든 걸 통제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내연 기관차는 부품마다 각자의 MCU 컴퓨터들이 70개에서 80개 정도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네. 이 녀석들이 중앙에서 0.1초 만에 통합 통제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자율주행에서 전기차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아, 그러면은 이 전기차 통제 구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이 테슬라 말고 다른 경쟁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테슬라도 많이 봤지만 웨이모나 이런 업체들도 많이 봤잖아요. 이 웨이모랑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진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 방식 카메라로만 운전되는 비전 온리 방식이 있고 웨이모 방식이라고 해서 라이다, 레이다, 고정밀 지도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테슬라와 웨이모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 지붕 위에 수천만 원짜리 라이다 센서를 달고 레이저를 쏴서 3D로 주변을 완벽하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고정밀 지도를 완전히 외워서 다니게 됩니다. 아, 센서가 비싸다는 말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의미겠네요. 맞아요. 안정성만 놓고 보면 현재 웨이모 로보택시가 테슬라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주시해야 하는 레벨 2, 3 수준이지만 웨이모는 진짜 운전석이 텅 빈 채로 손님을 태우니까 훨씬 더 그 레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웨이모의 치명적인 단점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요? 확장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웨이모는 미리 고정밀 지도를 샅샅이 스캔해둔 특정 지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라든지 미리 설정해놓은 지도 안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지도가 없는 낯선 시골길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바보가 돼버립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AI로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도로에 던져놔도 알아서 차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용성에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 한마디로 이 웨이모는 지도들이 없으면은 아예 작동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중국 기업들은 어떤가요?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펑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와 웨이모 방식 반반을 섞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카메라 중심의 AI를 쓰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라이다 센서를 보조로 달아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였죠. 이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운데 중국 특유의 복잡한 시내 주행 테스트를 엄청나게 돌리면서 데이터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에서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현대차 그룹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차량의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진화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고 자체 자율주행 합작사인 모셔너를 통해서 글로벌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는 레벨 3도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고요. 그렇죠.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센서 고도화나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에서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도로 환경이 워낙에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있는데 제 친구가 실제로 현대차 그룹에서 모셔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차의 정책이 굉장히 안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으면은 쉽사리 그 기술을 채택해서 활용 단계까지 가는 게 그 안에서의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빡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이 테슬라도 그렇고 다양한 이 자율주행이 못 들어오는 혹은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인 뭐 테슬라로 반출하지 못한다는 이런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내의 이제 자율주행은 현재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책임 소재도 중요하죠.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갓길에 세워진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FSD가 중앙선을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나면은 불법을 저지르게 된 건데 그것이 기계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개입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법적으로 보험적으로도 가이드라인이 조금은 외국보다는 더딘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누구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정책적인 혹은 사회 통념적인 설계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일부 주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커뮤니티나 이 테슬라 오너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뜨거운 소식 중에 하나가 현대 기아차가 아직 자율주행 레벨 3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안방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국토부랑 짜고 테슬라의 FSD 도입을 한국에서는 막고 있다. 이런 루머가 있던데요. 맞아요. 국토부랑 현대 기아차랑 짬짬이 해가지고 테슬라를 막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음모론이죠.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의 발전 속도를 구시대적인 한국의 자동차 인증 법규랑 안보 규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기차 역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계속 출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FSD가 뚫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모델 S나 X를 가진 분들은 FSD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미 FTA 이런 규제에 통과할 수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FSD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이 하드웨어 4인데 하드웨어 3 이제 예전에 생산된 차들 대상으로 FSD 라이트가 나오는데 그 FS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 5만 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릴리즈가 되면은 한국에 옛날에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5만 명 정도 FSD를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아름다운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조금씩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모든 규제나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정리되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운전이 편해진다는 수준을 넘어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적인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타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 그거 이상이 있나요? 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전 세계적으로 통근자들이 하루 평균 50분 정도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억 시간이죠. 그래서 차 안이 움직이는 사무실, 영화관, 그리고 수면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시간에서 버려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가 생기는 거고 그 자유로운 시간에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 시간에도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비즈니스도 그에 따라서 많이 확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이나 혹시 도시의 모습도 바뀌겠네요. 그렇죠. 아크 인베스트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로보택시가 활성화돼서
네트워크 수준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차량 공유 비용이 1마일당 0.2달러 수준으로 걷거나 자전거 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다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넓은 주차장들이 남을 텐데 그 주차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서울 같은 대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의 갓길 이런 주차 공간이 텅텅 비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고 로보택시들이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충전할 때만 외곽으로 빠져서 충전을 하게 되면은 도심에 있는 주차장은 공원이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해결되고 나면 교통사고도 얼마나 줄어들까요? 그 전 세계 교통사고 원인의 90%가 인간의 실수, 예를 들면 졸음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피곤함을 모른 채 360도를 동시에 보고 24/7으로 잠도 자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80% 이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동생이 사실 광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제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 시내에서 이 청계천 일대에 저속으로 AI로 운영하는 자율주행 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버스를 조금만 운영하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철수하긴 했거든요. 그 한계가 이 카메라 센서로도 못 뚫은 복잡성들이 있었고 이 인건비를 없애는 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운전자는 없어졌지만 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율주행이라 그러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꼭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도 나중에는 이 안전관리원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큰 사고가 나고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시민들의 생명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의 미래는 자율주행 시대가 진짜 온다면 막상 이 버스 노조가 택시 노조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운전원이 탑승 필수가 되도록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다른 직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동생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세이프티 드라이브 안전연수원 이런 직업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로보택시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자율주행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타는 거지만 버스나 이런 것들은 수십 명이 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쭉 듣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편함을 넘어서서 도시나 이 경제나 심지어 생명까지 구하는 이 인프라 혁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약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그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AI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FSD 수억 마일의 데이터를 보고 배우고 발전하는 그런 속도들을 보면서 조금씩 자율주행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도로에 많은 차들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로보택시와 함께 이렇게 운행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하게 더 운전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엄청 필요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70대 초반 때 본인께서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헷갈리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 그때 아무도 다치진 않고 네. 혼자 나무에 이제 박으셨는데 네. 그때 이제 차를 폐차시키고 네. 바로 운전대를 놓으셨어요. 엄청 현명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 운전대를 놓고 나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시게 되더라고요. 활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근데 빨리 이렇게 로보택시가 되고 자율주행이 되면 어머니께서도 이제 가고 싶은데 가시고 보고 싶은데 보시면서 네. 편안하게 또 노후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네. 우리 국토부 힘써 주셔가지고 네. FSD 뚫리고 기술의 발전을 한국이 좀 더 빠르게 장악하는 그런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차가 막힐 때 자율주행이 있다면 걱정 없이 그냥 앉아서 오프더브로 보면서 퇴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테크, 트렌드, 그리고 웰리스, 일상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터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최고, 최고. Ready